나는 일본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한국 같은 나라는 안 간다. 여기 한국이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아버지를 둔 일본 기자가 있습니다. 이 일본 기자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다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이치 타나카입니다. 일본 출신인 제가 한국에서 일본 지국 기자로 일한 지도 벌써 2년이 됐네요. 한국에 오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운명 같아요. 처음엔 정말 걱정됐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낯설어서요. 근데 지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사실 일본에 있을 때는 자연재해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매년 태풍, 지진, 정말 지긋지긋했죠. 그래서 재난 보도를 하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알게 됐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이걸 배워서 일본에 알려야겠다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됐죠. 근데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 김민서를 만난 거예요. 민서는 한국에서 온 특파원이었는데 취재하다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연이 시작됐죠. 민서는 정말 특별해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에요. 일본 남자들이랑은 좀 달라요. 제가 알던 일본 남자들은 대체로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달랐어요.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민서를 보면서 한국 문화의 좋은 점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더 관심을 갖게 됐죠.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나요. 유이치, 정신이 있는 거냐? 아버지 목소리에 화가 잔뜩 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개화시킨 거야.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눈에서 노여움이 느껴졌어요. 일본애를 동해라고 부르고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우기잖아. 우리 때문에 개화를 시작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는지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알게 된 한국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한국이 너무 달랐거든요.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아버지 생각과 달라요. 그 사람들도 자기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좋은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넌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후회할 거다. 그때 많이 좌절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오해를 풀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요. 그게 제가 한국에 있는 이유고 기자로서의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언젠가는 꼭 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 오고 싶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과 미국 기상청 발표를 보니 태풍 산산의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시속 160k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초속 60m에 달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이를 축소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나무는 물론이고 전봇대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위력이에요. 게다가 규슈 지역에는 24시간 동안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보통 우산을 쓰고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 비가 시간당 20mm 정도인데 이건 그 몇 배예요. 태풍 산사는 현재 규슈 지방의 가고시마현에 상륙한 후 규슈 지역을 지나며 북상하고 있어요. 후쿠오카와 사가현을 통과하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고 있죠. 이후 태풍은 혼슈 서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히로시마와 오카야마를 지나 오사카와 교토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이 태풍은 일본 전역에 걸쳐 큰 피해를 남기며 며칠에 걸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 고향인 가고시마현이 태풍의 직접적인 경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풍이 심각하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유이치, 정말 무서워. 바람이 너무 세고 빗소리가 마치 폭포 같아. 대피소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일본 방송보다 여기서 보는 게 더 심각해 보여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집은 어쩌지? 물건들도 있고. 어머니, 지금은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물건은 나중에 또 구할 수 있지만 목숨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발 대피소로 가세요. 결국 어머니는 동의하셨고 이웃들과 함께 근처 대피소로 향하신다고 했어요.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정말 큰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태풍 야기예요. 미국 기상청에서 다음 주에 산산보다 더 강력한 태풍 야기가 일본을 향해 온다고 예보한 거예요. 야기는 산산보다 더 위협적이에요. 중심 기압이 940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질 수 있고 최대 풍속은 시속 180km에 달할 거래요. 더 무서운 건 이동 속도예요. 산산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여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산산보다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대요. 기후 과학자들은 이런 초강력 태풍의 연이은 발생이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설명해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수면 온도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따뜻한 바다는 태풍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태풍의 강도가 세지는 거죠. 특히 우려되는 건 야기가 산산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다시 강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산산으로 약해진 제방이나 건물들이 야기를 견딜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더 큰 태풍이 온대요. 지금 계신 대피소가 안전한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유이치, 일본은 그런 말은 없었는데. 태풍이 산산 다음에 또 온다고. 산산만으로도 여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벌써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고. 저는 너무 불안하고 걱정됐지만 엄마를 위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혹시 친구분이나 친척 중에 더 안전한 지역에 사는 분 없으세요? 거기로 잠시 피하는 게 어떨까요? 한국으로 오셔도 좋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한국으로 오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시지 않니? 내 이모가 후쿠오카에 살고 있긴 한데. 그래요. 이모에게라도 연락해보세요.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정말 힘들었죠. 그저 뉴스를 보며 가족들의 안전을 기도할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득 든 생각이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 한국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리고 왜 일본은 이렇게 무력해 보이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동료가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타나카 씨, 많이 걱정되시죠? 우리나라에서 구호품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의 어려움에 손을 내미는 한국의 모습에 감동받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에 당하고도 일본이 어렵다고 하니 일본을 도와줄 마음은 어디서 드는 걸까요? 이런 경험들이 제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서로 돕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동시에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진이 온다 하고 산산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일본 전역이 패닉에 빠졌어요. 뉴스를 통해 본 고향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모습, 쌀 진열대가 순식간에 텅 비어가는 광경. 그리고 대피소로 향하는 사람들의 긴 행렬이 TV 화면을 가득 메웠죠.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쌀 부족 현상이었어요. 태풍과 지진이 온다는 소식에 일본 전역에서 쌀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해요. 제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마트에 쌀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쌀 대신 고등어 통조림으로 진열대를 채웠다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태풍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작년 여름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쌀 생산량이 줄었고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쌀 소비가 늘어났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위기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후 사회의 어두운 면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보다는 자신의 안전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대피소에서는 식량 분배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알던 일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큰 태풍이 왔었거든요. 그때 한국인들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품앗이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2022년 서울 강남 일대 폭우 때 봤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침수된 상가에 물을 퍼내고 피해 복구를 도와주더라고요. 통계를 보니 당시 하루 만에 5,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모였대요. 그리고 2019년 강원도 산불때의 일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났는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방관들이 밤새 불을 끄는 동안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구호물품을 모으고 배달했대요. 심지어 인근 식당들에서는 소방관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졌는데 이게 무려 300억 원이 넘었대요. 2020년 코로나19 유행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 전국의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대구로 달려갔대요. 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서 마스크 부족할 때는 시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의료진에게 보내기도 했고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어졌어요. 가장 최근에는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때의 일도 기억에 남아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구호물품이 쏟아졌는데 너무 많이 와서 오히려 정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대요. 자원봉사자들이 밤새워 물품을 분류하고 배달했다고 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재난 앞에서 하나가 되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를 돕는 그 따뜻한 마음. 우리 일본도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위기 때 더 빛나는 게 바로 한국의 품앗이 정신인 것 같아요. 정부의 대응도 빨라요. 재난 안전 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재난 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해요. 2020년 코로나19 때는 전 국민의 97.7%가 4일 만에 지원금을 받았대요. 상상이 돼요? 일본에서는 몇 달씩 걸리던데 말이죠. 이런 한국의 모습과 비교하면 일본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질서와 협력의 정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재난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일본 정부는 태풍의 위력을 계속해서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현재 초속 60m가 넘는 바람이 관측되고 있는데도 정부 발표에서는 여전히 초속 40m 수준이라고 하고 있죠. 이런 거짓 정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도 시민들의 혼란을 막으려는 잘못된 판단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근시안적인 대응이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피 명령도 너무 늦게,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내리고 있어요. 태풍이 이미 상륙했는데도 아직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실시간 뉴스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피소 상황도 심각해요. 물과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수용할 공간도 부족해요. 방금 전 뉴스를 봤는데 어떤 대피소에서는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담요나 의약품 같은 필수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정부가 아직도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어요. 구조 활동도 너무 더뎌요. 해안 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마을이 고립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직 구조대가 출동하지도 못했대요. 장비가 부족하다느니 날씨가 좋지 않다느니 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재앙이 될 것 같아 너무 걱정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일본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정부를 보면서 정말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도 이 무능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본의 위상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정부 아래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재난을 대비할 수 있을지 정말 암담합니다. 반면 2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본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재난 발생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대응하더라고요. 먼저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대단해요. 2004년에 만들어진 국민안전포털을 통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엔 재난 유형별 대처 요령, 대피소 위치, 병원 정보 등이 모두 담겨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주변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재난 예보 경보 시스템도 정말 체계적이에요. 한국은 2005년부터 CBS 셀 브로드캐스팅 서비스 기술을 도입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어요. 이건 특정 지역의 모든 휴대폰에 동시에 재난 경보를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2020년부터는 재난 안전 안내 4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서비스도 시작했대요. 외국인들도 재난 상황을 바로 알 수 있게 한 거죠. 한국의 재난 대비 훈련도 인상적이에요. 매년 5월 15일을 재난 안전의 날로 지정해 전국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한대요.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재난 대피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런 노력 덕분에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겠죠. 자원봉사 시스템도 대단해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한대요. 2022년 기준으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요. 인구의 20%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셈이에요. 실제로 2022년 서울 강남 일대 폭우 때는 하루 만에 5,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모였대요. 재난 피해 복구와 지원도 신속해요. 2020년 7월 집중호우 때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부터 피해 복구까지 모든 과정이 한 달 만에 이뤄졌대요.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코로나19 때는 전 국민의 97.7%가 4일 만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몇 달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한국의 재난 대응 기술도 첨단이에요.
2018년부터 재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대요. 2022년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해요. 빅데이터를 분석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가짜뉴스 대응도 체계적이에요. 재난방송 온라인 예고 시스템 DITS를 통해 공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재난 상황에서 허위 정보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대요. 이런 노력 덕분에 재난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일본도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본받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2년 동안 저는 진정한 재난 대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재난 대응 문화라고 생각해요. 우리 일본도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죠?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의 의미이자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후 저는 매일 아버지와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제 걱정을 무시하셨지만 점점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국민들의 모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물어보시고 가끔은 감탄하는 말씀도 하셨죠. 특히 한국 국민들의 단결력과 자원봉사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존경의 기색이 묻어났어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겠어요.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많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재난은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배우고 도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다는 일본인 기자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일본에 저렇게 자연재해가 빈번한 건 일본이 자연을 지키지 않고 바다에 방사능 폐기물을 버려서 벌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일본 양국은 또 우리의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댓글에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상으로 감동세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